집값 하락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경기마저 둔화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기 때문인데요. 부동산과 채권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죠. 신월 SK증권 연구위원과 집값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부동산과 채권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돼 있던데요. 어떻게 네. 두 분야를 함께 연구하게 됐나요? 네,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채권 전략이고요. 아, 채권 전략이요? 네, 부동산 분석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금리와 부동산을 동시에 보는 애널리스트는 사실 업계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본업인 채권 전략의 핵심은 금리이고요. 예. 금리를 나타내는 이제 베이스는 통화 당국의 기준금리가 되겠죠. 예.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의 등락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예.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고요. 물가 안정, 뭐, 금융 안정이요? 네, 예. 그렇죠. 요즘에 뭐 잘 아시다시피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물가가 너무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 안정의 중요성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가장 핵심이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이 가계 자산에 편중되어 있는 부동산 자산 그리고 민간 신용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예. 가계 빚이요. 네, 그렇죠. 금융 안정과 직결되었었던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부동산 시장과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전략과 부동산 예. 그리고 부동산 분석과 채권 전략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채권의 핵심이 금리이고 그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동시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다 이렇게 네. 되네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뭐 집값이 조금 이제 확실히 좀 안정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잖아요. 네. 이게 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온 뭐 전반적인 네. 자산 시장에 있어서 금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리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다소 어렵겠죠. 네, 일단은 시장 금리의 급등 그리고 이를 야기했었던 중앙은행들의 긴축 스탠스가 예. 작년 연말 그리고 1분기 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최근에 보시다시피 시장 금리는 상당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네. 참 신기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러네요.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준금리를 막 올리는데. 네. 예. 한국은행은 역사상 처음으로 예. 3회 연속 금리를 올렸고요. 예, 그렇죠. 금리 조정폭 또한 빅스텝에 해당하는 50bp를 올렸습니다. 예, 0.5%포인트. 네.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75bp 인상 가능성이 약 75에서 80% 예.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려도 시장은 크게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은 예. 전월 말 대비해서 40bp 이상 급락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채-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예. 3%대 중반에서 이미 2.7에서 2.8% 레벨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조금 엇갈린 방향성을 나타낸다라는 점에서 좀 착안을 해볼 수가 있겠고 부동산 시장은 아무래도 조금 느리게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좀 느리게 반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영향이 좀 늦게 나타난다. 네, 예. 그래서 1분기나 2분기 초에 여러 가지 이 채권 시장과 통화 정책의 변화들을 이제 가계 주체들, 예. 주택 시장의 수요자들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6월, 7월 정도에 좀 본격화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이네요, 그게요. 네. 네. 또한 1분기 말, 2분기 초부터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예. 여러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사부터 예. 일련의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 또한 금리 레벨이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상당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는 급등한 이후에 빠르게 레벨을 하향 조정하고 더 하단 테스트를 할지 아니면은 이번에 FOMC나
ECB와 같이 주요국 통화 정책들에 의해서 금리 레벨이 다시 재반등할지는 조금 살펴볼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시장금리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은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나타나는 영향은 이 기준금리 인상, 시장금리 하락 네.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예. 물가가 가장 핵심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예. 지금 금리가 내려온 부분은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크에 대한 기대감이 1, 2분기보다는 좀 신뢰성이 높아졌다. 아, 피크를 지났을 거라는 신뢰성이 네. 높아졌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채권의 강세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시장 금리가 가장 먼저 올랐다라는 것은 채권 가격이 가장 유가 증권 시장이 빠르게 떨어졌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순차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이 금리의 레벨 하향 조정에 대해서 온기를 느끼기에는 좀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금리 하락의 영향을 부동산 시장이 느끼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이 지금 기준금리 상승의 영향이 지금 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집값 하락에 조금 긴 이른바 뭐 대세 하락의 지금 뭐 초반부 정도 되겠다. 또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대세라는 단어를 하게 되면 예. 금리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예. 시장금리 상승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환경이 악화되었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대세까지는 좀 보기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대세 있겠습니다. 하락으로 보기에는 이르다. 네, 지표상으로는 하방 압력이 훨씬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번 주에 발표된 KB 월간 지표를 봤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그래도 아직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약 한 600만 원 정도는 더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평균의 오류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주간 지표들은 네. 하방 압력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계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과 시장은 빠르게 예.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어, 금리와는 사실 무방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력에 그칠 수 있는 고가 시장과 어차피 또한- 대출 못 받는 그 비싼 그렇죠. 집들. 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저가 주택 예. 이 부분들은 정책 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와는 빠르게 변동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가 주택, 저가 주택들은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네. 그런 얘기군요. 관련해서 뭐 금리의 영향을 잠깐 봤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강구 중인데 특히 대선 때 공약한 250만 호 공급을 위해서 조만간 이제 자세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수요 공급 상황은 부동산 애널리스트로서 볼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250만 호 제대로 이거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공급된다면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 네. 네, 노태우 정부 때죠. 일기 신도시. 일규 네. 신도시 50만 호와 네. 전국적인 이제 150만 호를 더해서 네. 200만 호인데 그때 공급이 네. 원활하게 진행되고 나서 네. YS 정부의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죠. 그 실현 영향으로. 가능하다라면은 예. 참 경제 주체로서 예. 좀 안심할 수 있는 예.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각 정부마다 이런 공급 대책은 대부분 폈습니다. 그렇지만 일기 신도시만큼 과감하게 펼치기는 사실 어려웠고 이기 신도시 또한 네. 여전히 진행 중인 동시에 3기 신도시와 네.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정책이 과연 실현이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나올 정책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확실한 것은 이 공급이라는 것은 사이클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난제들을 만날 가능성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안을 두어야 될 부분은 양보다는 예. 질적인 측면에서 민간이 관보다 어느 정도로 최근에 시장 주체로서 떠오르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에 대해서 좀 매칭을 시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말씀할 때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르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른다. 이게 뭐 MZ 세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직접 책을 쓰신
부동산의 속성 그 책에도 네. 보니까 이제 MZ 세대의 부동산 입성을 환영한다 이런 장이 있던데 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과거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예.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고 네. 연령이 있으신 기성세대 분들이 주로 4인 가족 체제가 첫 자가를 구입하고 좀 더 이제 자녀를 위해서 이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렇죠. 사실 국민 소득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융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배님 세대로 인해서 후배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예. 아무래도 그 윤택함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 윤택함을 누린 세대가 사회로 진출할 때 기성세대의 루트를 답습하고자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누려왔던 부분들을 이어가고 싶은데 네. 가장 큰 고민이 집값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각각의 계층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 과거처럼 어떤 일련의 루트죠. 월세, 반전세, 반전세, 전세, 예. 자가로 가는 것이 예. 아니라 그것도 한 20년 이상 걸쳐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은 압축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층별로 좀 세분화는 되어 있지만 자가 수요가 과거보다는 훨씬 월등히 높아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과 서울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래량 기준으로는 작년 수도권 기준으로는 2030 세대를 합산한 것이 과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40%대에 육박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서울은 아무래도 집값이 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대보다는 30 세대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모습들. 서울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예. 4050 세대의 예. 메인 역할을 이제 수요층이 그렇죠. 2030으로 2030으로 많이 옮겼군요.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예. 점을 좀 착안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 또한 뭐 여러 가지 기업과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요즘 젊은 분들은 혼자만의 공간을 단순히 주거의 공간인 동시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 꾸미기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 부동산 대책을 세우거나 실제 건설하는 시행사, 건설사들 또 이 MZ 세대의 속성을 잘 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 신월 연구위원은 또 이게 채권 애널리스트니까 기왕에 채권에 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뭐 증시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럴 네. 때 뭐 조금 금리가 괜찮은 금리 수준이 좀 적당히 높은 채권 투자도 괜찮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권할 만합니까? 채권 투자?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채권 전문가 분들께서 채권 투자에 관심을 갖자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저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물가에 대해서 안심하고 전망하기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물가는 좀 우리 예상치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보수적이었고요. 예. 2분기 말부터는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시계를 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가요? 그건?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예. 금리의 고점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 22년 하반기는 예. 채권 시장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겠고요. 예. 또한 전월 말 대비 채권 종합지수 기준으로 약 3%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왜냐? 전년 말 대비 상반기의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0% 가까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채권은 사실 잃으면 안 되는 예, 자산인데 그만큼 어려웠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한 1개월 만에 네. 약 3%의 수익률을 냈다라는 것은 금리 레벨이 빠르게 하향 조정되었고 예. 그 기반에는 수요가 유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이렇게 채권 금리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때가 과연 언제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말고는 네. 10여 년 동안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 말부터 뭔가 채권 투자하기 훨씬 더 좋아지는 환경이라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기존 유통시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진 것을 매수하게 되면은 예. 세전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신규 발행물은 금리 레벨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것을 금리를 매수했을 때는 그 금리 쿠폰을 이자 받을 수익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고 네.
발행 시장에서는 금리가 높고 채권 유통 시장에서는 좀 싸져 있으니까 살만하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채권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채권 애널리스트인 신월 SK 연구위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